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함께 또 연말 특집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성 교수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 한 해 동안 비욘드에서 많은 방송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 방송들 중에서도 또 많이 사랑해 주셨던 시청자 수가 높았던 방송들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해보고 네. 또 올 한 해 어떠셨는지 또 시청자분들은 서울대병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또 궁금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여쭙고 또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댓글 질문도 받아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많이 질문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날카로운데요. 저희 어쨌든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중년의 다이어트 가지고 얘기해보려 했잖아요. 네. 근데 중년이 몇 살부터 중년이냐라고 질문 김민님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저도 중년이 언제부터지? 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20, 30대가 청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40, 50대가 중년, 또 65세 이상이 노년, 그러니까 40, 50대가 중장년, 중간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생리적으로는 폐경 전후를 중심으로 하면 50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되겠지만 3, 40대가 중년이라고 하기는 하고요. 정의상으로는 김미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 일반인들이 10세 정도는 젊어 보이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70이 되셨을 때 사실 60, 65세가 저희가 노년이라고 보는데 환자분을 뵈면 한 70부터가 확실히 노년 같은 행동을 하신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년을 조금 젊게 보시면 50대부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정의상으로는 한 40, 50대부터 중년이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저희 채널에 정년퇴직하시고 출연하시는 교수님들 보면 네. 정말 솔직히 노년이라고 잘 안 믿겨서요. 맞아요. 네. 벌써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네, 맞아요. 싶은 진짜 네. 그런 게 많아서 네. 요새 중년은 50대부터라고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출근 중님께서 교수님 오늘 옷 예쁘시다고 댓글 남겨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말 특집입니다. 네, 그리고 서춘희 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오영도 님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출근 중님께서 교수님 혹시 남자도 갱년기가 오나요? 저희 아빠가 요새 갱년기인 것 같다. 쉽게 삐지시고 밤에 자꾸 깨우시고 그러신다. 네. 여성분들은 폐경이 확실하니까 갱년기가 언제부터다 하는 게 이제 폐경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급격하게 오는 반면에 남성분들은 사실 50대, 60대 이후에 남성 호르몬이 조금 떨어지면서 서서히 근육량, 근력 이런 거 떨어지시면서 갱년기라고들 하지요. 그렇게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육 떨어지면은 힘이 좀 떨어지시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으로도 조금 예민해지시고 짜증도 좀 많아지시고 그리고 밤에 깨는 것도 사실은 잠을 잘 유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힘이 뇌까지 잘 미치면 그러면 잠을 잘 잘 텐데 회복하는 것도 잘 이루어질 텐데 잠에서 깨는 것도 그런 일종의 교감신경의 과항진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깨는 거죠. 그래서 그러신 것이 나이가 들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와 같이 가는 증상일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데 남녀 공이 이제 폐경주인데 그닥 증상이 나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운동을 하셔서 근육에다가 여러 가지 당이나 지방이나 이런 거를 잘 비축해서 힘에 기복이 별로 없는 분들이 그러시고요. 그러셔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일찍부터 그리고 식사도 지나치게 모자라게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크게 없이 한 반 정도는 그러신 것 같아요. 전체 환자들을 보면 반은 그닥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고 일부 반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남성분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어떻게 관리하셨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가시는 분 아니신 분 이렇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럼. 네, 저희가 보통
40대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재건축과 비슷한 그런 몸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근력 운동을 조금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그전에는 유산소로 이렇게 체력을 올리는, 산소를 확 들여오는 그런 능력을 올리는 거를 위주로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유산소를 조금 조절하고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운동을 하라 그러거든요. 네. 20, 30대는 유산소를, 40대부터는 근력을 추가해서 네.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원래 상남자 스타일이신데 폭삭 속아수다 보면서 혼자 우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교수님, 저희 아버지는요, 배만 나오셨는데, 그, 운동하시라고 하면 이거 지방 아니고 가스라고 하시라고. 나이가 더 드시면 근육이 빠지면서 뱃살도 빠지실까요? 하시네요. 근데, 이 꼭 볼록 그렇지는- 나온 그 배가, 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배만 볼록 나오셨다고 하시는 분은 원사지의 근육이 좀 적으시고 힘이 지치시면 배에다만 자꾸 비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대부분 지나가면서 배만 볼록 나오신 분들은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음주를 하셨을 때 지방을 좀 더 그때 저녁에 많이 드시면서 그거를 복부에 내장 지방으로 쌓으시고 또 간에 지방간도 오시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음주가 없어지지 않는 한 볼록한 배는 더 나빠지기 쉽고요. 가스 때문에 이제 배가 볼록 나와 보이시는 것도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별로 가스 차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아침 배는 별로 볼록하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제 소화력이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오후로 갈수록 몸을 움직이시고 지치시고 그러면은 배에 근력이 없고 근육량이 적으시면 딱 잡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오후로 갈수록 배가 이렇게 둥그러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가스가 문제라면 아침에는 없어집니다. 아침 저녁에 허리둘레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분들은 가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음주에 따른 복부 비만인 경우가 많고요. 또 여성분들보다는 근육의 감소가 급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 감소가 되면 그 다음에 먹은 거를 비축하면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배에다 쌓게 돼서요. 그런 영향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길에서 보시면 이제 아버지 나이대 분들 네네. 보면 이제 배가 이렇게 정말 맞아요. 동그랗게 나오신 네, 분들이 동그랗게 있어요. 나오셨죠. 그래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에게는 잘 그렇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유독 중년 남성에서만 이렇게 배가 동그랗게 나올까 했는데 거기다가 축적을 해서 그런 거예요. 네. 특히 음주하면서 저녁에 먹은 게 많이 쌓여서 그런 패턴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약주 많이 하신다고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오영도님 질문 남겨주셨어요. 14년 전인 47세 전후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건강이 완전 반대로 되어서 좋아하는 운동도 못 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근육도 쑥쑥 빠져서 표준 이하인데 더 심해져서 걱정이시라고 하네요. 네. 47세 전후의 근골격계 질환이면 아마 그때는 좀 운동을 너무 좋아하셔서 과격하게 운동하시면서 그랬는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제 50세 전에는 남성은 거의 운동이 근육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먹는 걸 별로 안 해도 운동만 잘하면 근육이 유지되거든요. 근데 50세 이후가 되면 물론 운동도 제대로 하고 먹는 것도 잘해서 그거를 잘 캐치업을 해주시면은 좀 더 근육량이 많아지겠지만 먹는 거를 어느 정도 하시고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또 운동은 좀 많이 하시는데 먹는 거를 조금 부족하게 하셔도 어느 정도는 근육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연세 드시면서 근육이 좀 감소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빠지시는 시기는
70세 이후가 이제 1년에 한 3% 정도 빠진다고 하니까 좀 더 쑥쑥 빠지는 시기고요. 50대 이후에는 해마다 한 1%, 10년에 4kg 정도 빠진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많은 양 빠지기 시작하기는 하죠.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는 운동을 과하게 하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유산소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혈압도 높아지고 조금 체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유지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유산소는 하루에 3, 40분 정도 약간 빠르게 걸어서 순찬 정도로 걸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근력 운동은 한꺼번에 많이 하거나 무거운 거를 들기보다는 식사 후에 사실은 근육량이 가장 많은 부분은 허벅지거든요. 그리고 또 허벅지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스쿼트나 그런 운동을 하시게 되면 당뇨 조절에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리는 어느 정도 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체를 쓸 일이 없으신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상체는 무겁지 않은 아령을 들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여성분들은 조금 힘이 없을 때는 맨손으로 돌리시는 거라도 하셔도 혈액의 순환이 빨라지면서 기초대사량도 조금 유지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조금씩 작은 아령을 들어도 잔 근육이 조금씩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하면 확 생기고 또 아주 안 하기를 하면은 쭉 빠지고 이런 게 일반적이라서 근육 운동을 하기 힘들어도 일관되게 많지 않은 양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관되게 많지 않은 양의 근육 운동을 유지하는 게 네.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춘희님 질문도 받아봐도 될까요? 네. 64세이신데요. 뇌출혈 뭐야 뇌수두증 뇌수술을 좀 여러 번 하셨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밥도 한 숟가락씩 2번만 먹는데 그런데 자꾸만 살이 찌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걷기는 버스 2정거장 전에 내려서 뭐 걷는 운동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살이 찌시는 걸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이제 여성분들은 어떤 이유로건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몸 못 움직이시는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체중이 진짜 많이 늡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가만히 계시게 되면 힘이 너무 없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먹는 거를 통해서 힘을 유지하고 이제 회복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때 살이 찌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때는 회복에 많은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게 먹는 거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원래 먹던 거에서 한 20% 정도 회복을 위해서 좀 더 먹고 단백질도 더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체중이 늘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 하면 지금 살을 빼겠다고 적게 먹게 되면 몸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야지 장기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적게 먹으려 그러면 장기 쓰기도 모자라서 아무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때 걷기나 이런 움직임을 해서 열량을 빼버리면 장기가 돌는데 대사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서 자꾸 눕고 싶고 잠에 빠져들기 쉬우면서 살이 더 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 점심에 한꺼번에 많이 먹지는 않지만 동물성 단백질이나 이렇게 근육을 만드는 성분들을 조금 먹어주시면서 밥 반 공기에 뭐 육류나 생선류나 채소랑 같이 드시는 거를 3끼니 규칙적으로 하시고 먹어서 살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찌시는 분들은 우선 첫 번째는 먹는 거를 제때해서 근육도 늘고 지방도 늘게 만든 다음에 몸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게 해요. 그게 움직임을 안 해도 먹는 거를 조금 더 먹어서 이 자기가 기초대사량을 유지할 만큼을 딱 먹어주면 그 자체로 장기가 일을 좀 더 잘하거든요. 그러면
뇌까지도 정신이 잘 날 수 있도록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야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드라이브가 걸리지. 운동하고 나서 바로 눕게 되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아침, 점심을 조금 더 한꺼번에 많이 먹지는 않지만 챙겨서 고르게 먹는 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자꾸 배가 고프고 이상해져요. 몸이 돌기 시작하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더 배가 고프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도 잘 움직여서 변으로 내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체중이 1kg쯤 늘었다가 다시 조금씩 빠지는 그런 순으로 가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안 먹다가 음식을 좀 더 먹으면 소화가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살이 쪄서 버겁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위운동을 촉진해주는 그런 약들을 살짝 먹으면, 이제 더부룩하거나 불편할 때 살짝 먹으면 바로 몸을 돌려줄 수 있는 힘을 남기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오히려 세 끼니를 다 많이 먹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은 이런 위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약을 먹으면 배가 자꾸 고파지는 거죠. 이렇게 자꾸 움직여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배가 자꾸 고파지는데, 지금 서춘희님처럼 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살이 찌는 사람들은 부대낄 때, 더부룩할 때 약간 위운동 촉진제를 넣어주시면 걔가 자연스럽게 힘을 들쓰고도 소화를 하고 남은 힘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함께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가정의학과에 가면 이런 상담을 하면 이렇게 약을 처방을 해주시기도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짧게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힘드시니까 어디 문제가 생기실지를 봐가면서 조금 요 순간은 요때는 그 약을 먹지 말아라든가, 특히 저희가 소화하기 힘든 가공식품이라든가 젊은 친구들 먹는 음식은 사실 소화하기 힘든 음식이거든요. 스팸, 햄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피자, 파스타 이런 밀가루로 돼 있는 치킨 그런 거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 물론 그건 잘 안 드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금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조금 소화하기가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만 도와드려도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드라이브가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사실 위고비 같은 약을 쓰기 직전에 이거를 조금 돌리면서 위운동 촉진제랑 같이 약을 쓰면서 몸을 돌아가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약을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대사가 느려져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 네. 오히려 또 걸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체중이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네. 그렇게 또 가기도 하겠네요. 네. 신기합니다. 네. 그럼 서춘희님 한번 고민되시면 가정의학과 방문해 보셔도 좋을 네.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생각 많은 밤님 질문인데요. 요새 다이어트 약이 엄청 유행인데 50대 이상도 맞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모가 자꾸 본인도 맞으신다고 해서 말려야 하나 긴가민가 하시다고. 네. 위고비를 저희가 임상 실험을 했을 때에는 저는 이제 마운자로는 안 했는데요. 임상 시험을 위고비하고 또 마운자로와 같은 약물에 먹는 약을 임상 시험을 했었어요. 지금 위고비는 처방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이제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런 거 임상 시험을 했을 때 보면, 그때 임상 시험 때는 한국에서 한 많은 분들은, 특히 저는 50대가 아니신 분들을 주로 했습니다. 부작용의 위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 데이터를 자꾸 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처방이 가능하니까 보통 젊은 사람들을 많이 쓰긴 하지만 50대에서 60대 사이에도 쓸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대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고비를 쓰려면 내가 과식하는, 열량이 많게 먹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어떤 분들은 많이 섭취하지 않는데 움직임이 적으면서 피하 지방이 쌓이고 이러시면서 체중이 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분들한테도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분이면
조금 효과가 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50대 이상도 맞을 수는 있고 그러나 젊은 사람들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인들에 대해서 위고비 같은 걸 처방해 볼 때 저희가 임상시험에서는 거의 85에서 90%가 5% 이상 체중 감량을 가져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10% 정도 6개월 내에 빠지는 거를 목표로 할 때 굉장히 많은 수가 효과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5%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써보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잘 듣지는 않아요. 잘 듣지 않는다는 건 이제 효과가 체중이 감소가 안 되는 거죠. 덜 된다는 거죠. 덜 된다. 왜냐하면 위고비를 맞고 워낙이 많이 살이 빠진 것들을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기대해요. 보셨기 때문에 네. 뭐 20kg, 15에서 20kg는 당연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근데 한 90에서 100kg인데 한 10%에 해당하는 10kg 빠지면 좋기는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이 나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 5kg에서 10kg 빠졌다가 약을 쓰고 있는데도 약 잘 안 듣는 분들이 꽤 생겨요. 그래서 맞는 거를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50대 이상은 단순히 저희가 위고비를 그냥 편안하게 쓰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봐가면서 위고비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끊기도 하고요. 어떤 여성분들은 50대 이상이셨는데요. 불규칙하게 식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그런 분들은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상시험에서도 하나도 안 줄고 오히려 늘은 분이 있으셨어요. 늘기도 하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안 먹으려고 그러다가 밤에 몰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 위고비 같은 약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신체 활동은 있는데 더 먹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만 먹거나 낮에 아이를 보는 등 전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자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는 마흔자로나 위고비를 맞으면 무조건 그냥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군요. 네. 또 이렇게 식습관이나 운동을 하는 습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네. 하네요. 5%보다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친구들 중에 맞는 친구들이 있는데 살이 별로 안 빠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3kg 빠졌다고 하고 뭐 한 달 했는데 그래서 10kg 뺀다고 이렇게 매스컴에서는 나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빠지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달에 3kg 빠지는 게 나쁜 거는 아니기는 한데요. 이제 이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빠져도 되나 할 정도로 사실은 시작은 한 80kg 이상이셨는데 60kg 중반대로 내려가셔서 남성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약 용량을 줄이고 그랬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음주하시다가 음주를 좀 제외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많이 빠지고요. 여성분들도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빠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기대를 과하게 하시는 건 곤란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못해도 한 10% 정도는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약이 끊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약간, 감해지면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음주하시고 이런 분들은 제자리로 금방 가셔서 저희가 놀랄 때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만 또 의존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네. 생각 많은 밤님 이모분도 한번 이런 말씀해 주신 분들 고려해서 맞을지 안 맞을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계속 받을까요, 교수님? 네, 편하신 대로 뭐 네. 원래 준비하신 정도에 맞춰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 편한 하루님 질문 일단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네. 젊을 때는 운동에도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어서 건강한 느낌으로 잠에 드셨는데요. 요새는 운동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뻗어서 자요. 다음날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젊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 오래 운동했는데도 멀쩡했는데 이러면 운동량을 줄여야 하나요? 라고. 네.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네. 자, 저희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땐 저희가 예전에 생각하기는 젊은 사람들한테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운동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요새 예전과는 다르게 안 좋은 음식 먹으면서 체중 관리나 만성질환 관리가 어려워지는 게 상당수라서 오히려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 이전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저희가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은 안 좋은 음식 먹고 감정도 나빠지고 그것 때문에 더 먹고 운동도 하기 싫고 이런 분들이 생겨서 이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반면에 연세 드신 분들은 활동이 더 중요한 건 맞는데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먹지 못하고 운동을 하시면 자꾸 그래서 지치시면 줄이시는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병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잘하는데 열량이 아주 부족하지 않게 하는데 내가 운동이 힘이 들어. 그러면 운동량을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먹는 거를 조금 안 좋은 거 안 먹고 열량이 적은 거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기름진 거 아주 안 먹으려 그래. 그러면은 그런 음식을 조금 조정을 하고 좀 더 늘려주고요. 열량을. 그리고 운동하시면 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 맞춰보세요. 무슨 소리냐 하면 신체 활동량에 맞춰서 내가 좀 먹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고 여성 같으면 뭐 하루에 적어도 한 1800칼로리 정도 드시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나눠서 드시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운동을 했는데 나 너무 뻗어서 자. 그렇게 되면 운동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남성은 그 근육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말고는 사실은 음식량이 너무 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체구를 봤을 때 내가 되게 이제 근육은 좀 있는데 마른 편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분도 음식을 조금 늘리시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어떤 증상이 있고 환자가 너무너무 힘들고 뻗어서 잘 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운동하고 이러는 사람이다. 그러면 먹는 걸 늘려도 걔를 소화 흡수를 못합니다. 힘이 안 닿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활동량을 먼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가만히 있지를 않는 편이야 원래가. 그러시면 활동량을 한 20-30% 줄이시고 한번 보시고요. 저 운동하고 나면 오셔서 뭐라도 조금 먹었을 때 그냥 뻗어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주무시게 된다. 이러면 이건 낮잠을 자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체력 소진으로 넉다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병이 생깁니다. 이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몸에 감기 걸려요. 흐름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우리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 있으시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강의를 나이 들어서도 하실 때 지켰던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 하면 내 에너지의 90%만 쓰고 10%는 항상 남긴다 그러셨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에너지지 모든 사람의 에너지의 평균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운동을 다 하고도 내가 일상에 뭐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돼야 그게 적절한 양의 운동이지 운동하시고 나서 나 누워있고 싶어. 이런 병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90%가 아니라 한 80% 정도만 쓰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운동 다 끝나고 일상의 집안에서 일하시는데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내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는 식습관이었구나라는 걸 좀 옆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조금 더 해봐야겠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교수님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데
한 해 동안 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 보시면서 많은 분들 외래하셨잖아요. 네. 좀 공통적으로 많이 하셨던 질문이나 건강 고민 같은 거 어떤 게 있었나요? 글쎄요.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 과는 뭐 만성질환으로도 다니시고 암이나 이런 걸 앓으신 다음에 암 생존자 관리라든가 혈관질환 걸린 다음에 나는 약을 쓰는데 내가 뭐가 불편해 하셔서 오시는 분들 뭐 하여튼 머리부터 발까지 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지만 그냥 오셔서 약만 받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85에서 90%는 나 이게 이런데 이게 괜찮은 거야? 증상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상을 물어보세요. 사실은 오늘 제가 건강검진 진료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팔다리 다 쥐가 나요. 그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요. 뭐 절절거려요 하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지 맘대로 움직이는 때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세요. 아까 듣다 보니까 밤에 자다가 가슴이 두근거려서 일어나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순환기내과 방송이어서. 순환기내과 방송에서요. 어쨌든 그런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뭐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올 한해 진료에 있어서 제가 환자들을 볼 때나 환자들이 불안해하신 면은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의료 대란이 있었었기 때문에 네. 가을 이후에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큰 병 걸려서 큰 병원에 왔을 때 처치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걸 굉장히 근심스러워 하셔서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부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 자체도 이제 그때는 이렇게 혈관질환 이런 거는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암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할 수 있는데 혈관질환은 갑자기 뭐 못 일어나고 뒤둥그러지고 이러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걱정들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게 그런 게 순간을 안 일으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나 그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네. 근데 실제로도 그 혈관 질환 같은 것들을 평소에 잘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체력을 몸에 아주 맞게. 바닥내지 말아라. 그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이게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나 숨이 너무 가쁘고 이상해 해야 병인 줄 아시고요. 뭐 가슴이 뻐근하고 심했어 이래야지 병인 줄 아시거든요. 그렇지 않고도 사실은 체력적으로 꽤 괜찮으신 분들은 이미 혈관이 많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증상이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뒤둥그러지는 거 이런 거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보통 체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과음하시거나 운동 많이 하시고 힘드신 상황에 심장이 부담을 받을 때 그 순간에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다음날 뇌혈관 질환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나이가 한 70대 후반인데도 젊은 친구처럼 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트레드밀 타고. 이런 분들도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뒤둥그러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만 병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몸이 평상시 기분 좋은 컨디션에서 약간씩 벗어날 때는 뭐가 문제인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내가 영양이 부실해서인지 과도해서인지 아니면 신체 활동이 너무 적은지 지나친지 그것만 조금 맞춰주셔도 그런 순간을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흔히 이제 그 혈관 질환이 생기는 그 순간 같은 게 오기 직전에는 흔히는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라든가 또 숨이 좀 차다든가 이런 게 힘이 많이 들 때 증상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직전에 나타나는 거는 그냥 편안하고 웃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힘이 너무 들면 일부러 웃으려고 그래도 웃어지지가 않고 찡그러지면서 웃어진다든가 상대편이 똑같이 옛날부터 보던 일인데 저게 너무 짜증스러워서 거슬린다든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게 먼저 생겨요. 과로하고 힘들었을 때. 그래서 그런 감정이 생기면 내가 뭐가 조금 휴식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할 수 있는 한. 만약에 휴식이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뭐라도 조금 드시고
근력 운동이라도 조금 가볍게 하시고 다시 일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마음은 좀 가다듬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너무 지쳤는데 이 몸은 사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참아야 돼 이런 거를 안 합니다. 뇌가 하는 거지. 뇌가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상대편이 어떤 이유로 나한테 이런 걸 부탁한 거니까 내가 힘들어도 해야지 하고 뇌가 몸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힘들면 나한테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뭘 시키면 화를 펑 내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만약에 알아서 했다 안 했다 그랬으면 사람 다 죽었어요. 뭐가 부족하고 그러네. 숨이 안 쉬어질 것 같고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는데 몸이 나 편안하게 해야지 하고 안 그랬으면 되겠네요. 네.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네, 인간은. 큰일 났겠네요. 네, 네. 계산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알아서 피드백을 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약간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는 몸과 타협을 조금 하고 필요한 열량이나 이런 걸 조금 넣어주고 체중이 는다고 너무 피하시거나 그러지 말고 그 순간 살짝 그렇게 하시고 또 2, 3일 조금 휴식하시고 돌리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생활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건강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뿐만 아니라 새해에 마음에 다잡고 네. 80%만 쓰면서 살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조금 예민한 것 같은 때 내가 더 쓰고 있었구나, 남은 게 없었구나 생각하고 뭐라도 먹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조금 몸이 피곤한 것 같다 하면 요새 두쫀쿠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네. 굉장히 고열량의 그래요? 그게 또 유행하고 있거든요. 초콜릿에다가 마시멜로를 살짝 이렇게 떡같이 덮어서 네. 먹는 디저트인데 정말 맛있어요. 자꾸 그런 것에만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근력 운동도 하고 네. 쉬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주셨던 질문이 네. 클리어캐스트님께서 체중은 줄었는데요. 혈압이나 혈당은 그대로입니다, 교수님. 혹시 제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하시네요. 네. 그게 딜레마입니다. 체중은 잘 줄였는데 지방간은 그대로 있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네,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체중은 늘었는데도 근육도 같이 늘은 거죠. 몸의 지방간이나 이게 피의 마커들은 다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식사에 있어서 중요하느냐 하면 물론 짜게 먹지 않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근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규칙적인 시간에 뭔가 열량을 넣어주는 거 하고 특히 아침, 점심에 몸을 쓰기 전에 먹어주고 그거를 써서 생활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열량을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쓴다. 그러면 몸은 혈당도 혈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활성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좋기 어렵겠죠. 혈관 조이는 그런 활성이 증가하면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죠. 혈당은 음식을 또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만 당 성분을 너무 잘 안 먹어도 몸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몸이 제대로 지탱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복당만 높고 당화혈색소는 높지 않거나 낮아지신 분들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생활습관 변화는 당분에 해당하는 안 좋은 당이 아니라 곡물류에 해당하는 당류 섭취를 조금 탄수화물 섭취를 늘려보세요. 복합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한 숟가락 정도 아침 점심에 늘려보시죠. 그리고 단백질 지방을 조금 늘려보세요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체력이 올라가면서 공복혈당은 거의 체력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줄어도 공복혈당은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혈당이 그대로라는 얘기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침 점심에 곡물류 드시는 걸 조금 더 잘 챙겨보시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살은 있잖아요. 전체 열량이 적고 쓰는 게 많으면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량이 높지만 소화에 그렇게 안 힘든, 소화에 힘든 거는 기름진 음식이 소화가 좀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류, 뭐 가공식품 이런 게 소화가 힘들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살이 찔 때 가공식품, 젊은 사람들 먹는 음식 그것만 빼도 체중이 빠져요. 열량은 비슷한데도.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그대로라고 할 때 저희가 어떻게 살 빼는 걸 지양하느냐 하면 뭐 조금씩 빵 먹고 조금씩 먹고 그런데 걔가 가공식품이고 몸에 힘은 앗아가는 거라서 당 조절이나 이런 거가 힘들어지는 거죠. 혈압 조절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게 먹고 어느 정도 과하게 먹지만 않으면 살이 안 찌지. 조금씩 빠지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급격하게 체중을 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냥 가만히 나는 규칙적으로 했는데 빠지네. 이러면 좋겠고요. 이때 중요한 건 회식이 중요하죠. 회식을 연달아 하지는 않으셔야 다이어트도 제 방향으로 그다음에 마커도 제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저희 지금 임상시험 하시는 환자분이 있는데 체중도 안 줄지만 간 기능 수치가 계속 높아서 지금 주에 3번씩 피검사하는 프로토콜로 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다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이제 좀 바꾸자 이게 여러 사람 편하겠다. 왜냐하면은 주에 3번 검사하려면 저희 연구간호사도 힘들고 이 환자도 힘들고 오기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나마나 이제 전역적으로 음식이 소화하기 힘든 게 몰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자꾸 아침을 먹으라 그러니까 우유에다가 뭐 조금 먹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점심은 건너뛰셨다고 얘기를 해요. 체구가 크니까 있는 게 있으니까 안 먹고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녁 가볍게 저녁 이제 자꾸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볍게 드시는 거예요. 그럼 밤에 버틸 수가 없으니까 야식을 치킨 등등등등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 기능이 안 먹을 때 나빠지는 요소가 있고 많이 먹을 때 비축하면서 나빠지는 요소가 있는데 둘이 다 나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냥 간 기능이 나쁘니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는 안 그러고 피검사를 자꾸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먹을 거를 쓴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어도 식사 비슷한 종류의 음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밥과 육류, 생선류 같은 채소류 같은 반찬 먹는 그런 식사면 좋겠기도 하지만 그게 항상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게 불편하냐면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힘들고 또 파스타나 피자나 이런 것들 소화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소화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아니면 그런 것들은 조금 줄여주시면 몸에 힘이 들면 혈압 혈당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그렇게 이어지네요. 네. 몸이 너무 이렇게 소화하는데 또 힘들고 그러면 혈압과 혈당 등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간 기능 네. 같은 네. 좋은 지표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잔잔하고 흐린 날님 질문인데, 그리고 유진님께서 15,000원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게요. 따로 얘기는 안 하셨는데 아마 잘 들으시다가 또 감사한 마음에 또 이렇게 슈퍼챗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후원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서춘희 님도 아까 다이어트 질문하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네,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영도 님도 네, 약들 복용하면 무조건 빠진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라고 또 깨달으셨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주말에 휴식님이 네. 체중보다 허리둘레가 더 중요하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중년 다이어트에는 그럼 어떤 게 중요한가요? 하셨습니다. 네, 허리둘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보다 허리둘레. 네, 당연히 체중보다 허리둘레죠. 왜냐하면 체중은 근육량, 지방량 다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근육이 많은 남자분들은 사실은 체질량 지수 23, 4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정상 체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원래 어깨 넓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내가 아무리 조금 덜 먹고 그렇게 하려 그래도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일상에 그냥 활동을 편안하게 하시고 있으면.
척척 쳐져야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체중 많지만 근육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덜 힘드시고요. 허리둘레가 어떤 의미냐 하면 허리둘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어떤 이유로건 힘이 너무 빠져서 얘 장기를 망가뜨릴 것 같아. 먹는 걸 안 했거나 움직임을 전혀 안 하고 먹기만 해서 지쳤거나 뭐 그럼 자잖아요. 그런 때 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장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 그러니까 먹은 거를 비축을 해야 돼 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장 헐렁헐렁한 곳이 여자든 특히 애 낳은 분들은 허리둘레가 가장 그렇고요. 남자는 팔다리 근육이 엄청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딱딱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방이 좀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가 편해서 내장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리둘레가 커져요. 체중은 안 늘지만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것도 허리둘레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많이들 나이가 들면서는 체중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허리는 예전보다 좀 큰 사이즈 있는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위도 또 큰 사이즈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좀 처지면서 앞으로 굽어지면서 커집니다. 옷 사이즈가. 그래서 상체 근력 운동을 잘 하시고 이 코 근육 운동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이게 잡히면 체중뿐만 아니라 허리둘레도 큰 무리 없이 뱃살을 잡고 또 체구도 사이즈도 안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한 사이즈 정도 아무래도 좀 업이 될 수는 있으시고요. 장기가 노화가 됐기 때문에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지방이 좀 늘기 때문에 근육이 줄고 나이 들면서 이제 호르몬의 영향 또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면서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적어지면서 지방이 늘고 근육이 줄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먹은 게 바로바로 들어가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지방을 비축하게 돼요. 몸이 자연스럽게 연세 드시면. 그래서 한 사이즈 정도 업이 되는 정도로 유지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도 홀린 듯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 마지막으로 새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교수님의 새해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약간씩 뭐라 그럴까요? 활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의욕이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간혹 체력이 조금 약해질 때 의욕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고 다음날, 일주일, 한 달에 어떤 것들을 주로 할까 하는 거를 자꾸 새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계속 환자를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꼭 다음날 할 거, 그 주에 할 걸 다시 리마인드를 합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순간순간 목표가 있는 삶과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이루면 셀프 이스팀이 커지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꼭 원대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올해는 뭐 한 가지 뭐를 하고 싶어. 이번 달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세우시고 한두 가지씩 실행하시다 보면 나는 이거를 잘하고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은 걸 잘할 수는 없지만 잘하는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루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이제 상대방과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혼자 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뭐 할 때 훨씬 더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돈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고 건강도 문제가 되지만 함께 할 사람이 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감정과 정신 건강과 기억력 침해.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플랜을 잘 세워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활력 있는 말띠 2026년에 네. 또 응원합니다. 또 보시는 분들도 교수님이 어떤 힘 그리고 계획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 시간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